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사실상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죠. 국민의힘 대표 선출 구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로 임박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이렇게 두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힘의 당대표 선출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단연 이제 화제고 또 이제 관심의 그런 이제 화두였는데 두 분이 그동안 이제 저희 그 뉴스엔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맞았습니다. 뭐냐면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상황이 또 이제 바뀌고 했는데도 분위기가 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도 두 분이 일관적으로 이제 불출마를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출마 선언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죠.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재판의 엄마 심정, 윤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문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었던 기자들과의 이제 간단한 문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워딩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국힘의 전대 상황을 일련의 상황들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오늘 첫 화두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그 본격적으로 드러난 전당대회 국면이다. 뭐 이거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이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되게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언론이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보이는 손이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어찌 보면 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심의 압도적인 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윤심의 저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당심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포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실은 뭐 당심 100%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심과 민심이 약간 괴리되는 양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뭐 한 4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이 당내 경쟁을 좀 치르고 나면 아마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보였던 후유증, 윤심 논란을 비롯해서 뭐 이제 내년 공천까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후유증들을 잘 치유하지 않으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국면도 올 수가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잉태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겁니다. 이게요, 정치인들이 어릴 때 사실 약간의 어떤 결핍과 상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출세나 성장, 권력 의지 이런 거에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공부도 잘 하시고요. 집안에도 좀 비교적 부유하고 그래서 부모님 그쪽 동네 정치인들 얘기입니다.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이 잘한 분이라서 어떤 그 권위에 좀 대든다고 할까요? 이런 거는 그 유전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는 상대 정당하고 싸울 때 모습이지. 이 당, 특히 여당일 경우에 그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하고 맞서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안타까운 예측을 했는데 안타까운 예측이 이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 윤심이 어쨌든 관철이 된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더십이 뛰어나서 윤심을 관철시킨 걸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은 오히려 당내 어떤 비주류의 공간을 좀 열어주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좀 직선적으로 이른바 윤핵관들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내보내고요. 또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 좀 망신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제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주는 지금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걸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 정치 생태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로 상대 당 나쁜 쪽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 좀 몰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해도 좀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네. 거죠. 국민의힘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일단 이재명 중심으로 이제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른바 팬덤 현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윤심이 이제 다소 좀 무리하게 관철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가 이제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가 결합돼 있는 나라인데 이런 데에서 이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지죠. 최근에 그 공화당 의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이 민주당 의원 집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서로 막 이렇게 악마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양당, 거대 양당 지지층이 이제 너무 상대를 정치적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악마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편은 이제 좀 약간 그 무리하게 결속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어렵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 의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좀 이렇게 물리쳤다고 윤핵관들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상처를 당내에서 잘 치유를 해야 집권 여당으로서 좀 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초반에 나경원 전 의원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아쉬울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관심은 나경원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 전대 관전 포인트와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예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길게 했으니까 이건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이건 최 의원님이 좀 길게 해주시죠. 3월 8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예측 가지고 네. 어느 쪽으로 뭐 간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 지금 윤심이 관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3월 8일쯤 되면 결선 투표 가지 않고 1차에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 멀었다. 지금 예측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재로서는 이제 1차로 끝날 것이냐,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로 간다면 뭐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길 것이다라는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를 상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이파정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뭐 황교안 전 대표 있잖아요. 네. 근데 황교안 전 대표가 뭐 과거의 어떤 친박 계열의 일부 그 지지를 받는 것을 빼면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떤 파이팅을 뭐 발휘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이 정당에서는 그 초반 기세가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간다고 보고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단기적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가 아마 이 공감대로 보면 안철수 의원 쪽에 훨씬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쪽이 유리한 듯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흩어지겠지만 아마 다수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현재의 1차로 정서적 끝날 공감은 것이다. 네. 정서적 공감은 그런데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40일 정도 남았고 지금이 워낙 윤석열 정부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는 네. 정도예요. 그때 앞으로 2년간을 맡을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자든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자든 간에 여하튼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희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38 전당대회로 가면 갈수록
윤심 쪽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1차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면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로 화두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차 그 검찰 진술서 이제 공개에 이어서 이번에 대장동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본부장 것이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을 SNS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2차 검찰 출도 이번 그 주말인데요. 그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최대 핵심은 어떤 게 될지 두 분의 또 예상도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올린 그 SNS 글 거기에 링크한 기사 있잖아요. 네. 그게 오마이뉴스 기사거든요. 오마이뉴스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부분만 쏙쏙 뽑아서 거기다가 했더군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은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아요. 그거는 완전히 빼고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아니 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결국 유동규 씨 혼자나 아니면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지만 정영학 녹취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게 내일 모레 이제 그 검찰에 출석해서도 그게 논란이 될 텐데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부인할 거라는 건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전제로 해서 검찰이 지금 그 조사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저는 뭐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번에도 진술 거부는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정리해가고 검찰이 자꾸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이 입장 안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네. 이 검찰 수사를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여야 의원 양쪽에서 다 검찰 수사를 많이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언론에서 쓸 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워낙 나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은데. 뭐 선거법 위반 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배임죄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뭐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대로 사실처럼 쓰는데 정치인의 경우에는 좀 한 번 더 살펴봐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칼로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하는 검찰이 칼 자루를 잡고 있는 거고요.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칼 날 쪽을 쥐고 있는 겁니다. 둘이 힘겨루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 자루를 잡은 쪽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뭐 소환 일단 하라. 소환 통보를 하면 나가야죠. 그다음에 뭘 할까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뭐 또 국회 체포동의안 넘어오겠죠. 네. 또 기소는 또 검찰 마음대로입니다. 언제 기소할지. 또 그 중간중간에 상대적으로 검찰에 좀 유리한 범죄 관련 정보를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나 기자들의 취재하는 형식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좀 프레임을 던진다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혐의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법적인 측면, 또 이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좀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달라요.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뭐 증언을 들어보고 해서 판사가 사실관계 하나하나 확정을 하고 1심 판결을 하고 또 이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 항소를 하겠죠. 그럼 또 2심에 가서 좀 더 재판을 심층적으로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이게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유죄다 또는 무죄다 이런 것들이 가려질 겁니다. 아직은 멀은 겁니다. 검찰이 준비한 게 그 자료가 100장이 아니라
질문지가 100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촘촘하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뭐 100장을 준비했든 200장을 준비했든 그걸 언론에 내가 왜 설명을 합니까? 그거는 실제 그 수사에서 어떤 그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얘기를 사실 소환 전에 안 하는 게 옳은 겁니다. 네, 네. 일종의 그 전술 전략상 좀 감출 필요도 있는 건데 검찰로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효과.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좀 범죄자다. 우리 검찰은 정의의 사도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글쎄 뭐 질문지가 많다고 해서 뭐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다 뭐 꼭 이건 아니거든요. 대장동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질문지도 많을 것이고 아마 검찰이 그 저걸 뭐 흘렸다기보다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겠죠. 그런 거는 워낙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틀을 조사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만 나가겠다고 네. 하고 그것도 10시 반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9시 반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우리가 물어볼 게 많다 뭐 이런 차원에서 검찰이 100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에 검찰 출석 때 이재명 대표는 혼자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반면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가겠다라고 나서면서 이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사의제에 이어서 31일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민주당의 길이 출범을 하는데요. 이 친명, 비명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상 이제 질문이 두 개인데요. 이 앞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일단 변호사 한 사람하고만 가겠다. 이제 변호사는 이제 그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네. 혼자 나가겠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하고 같이 갔는데 그건 뭐 일반 국민 보기에도 뭐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혼자 나가겠다 그런 건데요. 또 너무 혼자 가는 것도 약간 초라해 보인다. 그러니까 당 의원들 중에 아주 친한 사람 한 사람 정도 좀 같이 가는 게 어떠냐 이런 걸 내부적으로 네.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나갈 때 뭐 혼자 나갈지 아니면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나갈지 또는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정도 하고 뭐 같이 나갈지 그건 이제 그날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여야 지지층에 따라 엇갈리기는 하는데 비교적 중도층에 있는 응답자들은 이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인 것 같다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야당 탄압 주장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야당 탄압 이거보다는 과거부터 좀 논란이 많았던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그 문제 많았던 사법 리스크를 뭐 좀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로서가 아니고 과거의 성남시장 또 개인 형사 피의자 이재명으로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당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정치라는 건 뭐 항상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을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정말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모여서 연초부터 좀 하기 시작했고요. 여름 가을이 돼가면 이제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좀 더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재명 대표 이제 부재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이제 그게 그 바로 부분입니다. 목적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길.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를 쫓아낼까? 그런 모양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어떤 예우도 좀 해줘야 되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명예에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서 뭐 밀어내듯이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이 거치에 대한 결정도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앞부분의 동행 문제는요. 이제 지난번에 워낙 비판적 여론이 당 외뿐만 아니고 당내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만 같이 가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뭐 몇몇 의원들이 같이 오겠다 그러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아마 몇몇 사람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이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일반 지지자들이 많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앙지검 앞이 그날 북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들의 움직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죠. 비명계 의원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며칠 내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입을 열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을 그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검사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맹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상황이 급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집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 이런 걸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뭐 민주당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좀 이런저런 상황도 점검을 하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논의할 텐데 아무리 논의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저는 내려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에 민주당은 아마 격변이 몰아칠 것이다. 지금 그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겁니다. 이 설 그 밥상 민심의 최대 화두가 뭐 이란 외교 문제도 아니었고 국힘의 전당대회도 아니었고 단연 그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거였는데 두 분도 어떻게 난방비 보고 좀 많이 놀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그렇죠. 같은 기간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정도 나왔더군요. 네. 왜냐하면 더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 LNG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폭등을 했죠. 폭등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됩니다. 아까 여기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 거의 10배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스요금을 안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전부 다 대선 후로 밀어놨어요. 작년 3월 이후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퇴진하기 전에 작년 4월에 찔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요금을 안 올리면 가스요금은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요. 앞으로 받아내야 하는 돈으로 처리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조금은 정직하게 올리다 보니까 폭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현재 그 국힘에 대한 그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그건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정파적 주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인 그 가스비 상승 이건 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러시아가 공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럼 그 이후에 그거에 합당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안 올렸다니까요. 네. 대선 전에는. 그리고 대선 후에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물론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순차적으로 뭐 대응을 지금 윤석열 정부 8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 난방 올리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 의원님도 어떻게 많이 놀라셨습니까? 아니 뭐 조금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이제 양쪽 다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아까 이제 최 의원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도 이제 에너지 값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좀 현실화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임기 말에는 또 아무래도 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한 건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이걸 뭐 윤석열 정부 탓이다 100%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민주당이 좀 그 잘못하는 겁니다. 그 정직하지 않은 거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민주당 탓이다. 또 그쪽에다 100% 떠미는 거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 지 거의 10달이 넘었죠. 취임한 지 8달이 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취임을 한 거예요. 전쟁 나면 에너지값 오른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또 뭐 설사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잘 판단을 못했다고 해도 이게 오를 수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켰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 이 폭탄 떨어집니다. 왜 미리 예고를 안 해죠? 이게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특히 그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이 에너지 때문에 이게 난방이 못 켜기 때문에 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이제 뭐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긴급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민주당 대표가 이제 먼저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격해서 들어섰는데 제가 볼 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정치 혐오증만 묻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럴 일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정책적 타협을 해서 국회에서 법안 좀 필요한 거 처리하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공방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알겠습니다. 양쪽 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방비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그렇죠. 그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뭐 사실 그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그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게 꼭꼭 숨지 않은 윤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오찬하면서 이제 순방 성과를 설명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해서 성과가 아주 좋을 경우 또는 이제 강대국, 주요국 순방을 하고 나면 이 국내 기관장들하고 이제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들 불러 모아서 좀 일종의 그 대국민 설명회죠. 물론 이제 대통령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한테 보고한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그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제 불러서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보통 야당도 같이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모양이 보기 좋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야당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해외 순방 성과 야당에도 설명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관련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